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읽었던 부분, 기억나지? 개인적 공권의 성립 근거 관련해서 자, 1번도 체크.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옆집 사람 제3자에 대해서 건축 허가, 준공검사 내준 거 취소해주고 다른 사람이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명령까지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응? 시험은 그 두 줄 정도. 2번도 또 중요한 판례. 판례 설명하다 보면 또 지쳐야 되겠다. 응? 자, 2번 여러분 행정소송기간 배웠죠? 소송기간 지나버렸어.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이거 지나서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이래. 그러면 이제 법원에 소송 낼 수는 없잖아. 소송 내봐야 각하되겠지. 응? 그러니까 근데 개인은 되게 억울한 거야.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위법한 조치를 했거든. 근데 이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은 못 내게 됐어. 그래서 눈길을 어디로 돌려? 자기한테 조치를 한 행정청한테 이거 위법 아니냐? 이거 취소 변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냐 이거지. 근데 행정기관이 취소해 줄 거냐 말 거냐는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돼 있어 원칙이. 응? 따라서 읽어보자. 자, 제소기간이,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야? 셋째 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한테 누구한테 거기다 누구한테라고 써놓어. 행정청에. 응? 법원에다가는 못한단 말이야. 행정청에 그 행정처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할 수 없다. 없다 그러면 될걸. 응? 네. 그게 일단 핵심이야.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신청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신청권도 권리야. 권리가 없는 자,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온 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거부해도 또 대답 없어도 뭐야? 배웠잖아요. 신청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온 거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해도 그건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니다.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되잖아. 단 어느 때는 인정될 수 있대. 신청권이 어느 때는 인정될 수 있대. 현재 끝에 법에서 행정청에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규정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법 해석해볼 때 법 해석상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대. 응? 그렇지 않은 한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뭐야? 행정기관에게 나한테는 조치 취소나 변경해달라 라고 신청할 권리까지는 인정이 안 된대. 요거 중요 판례. 그 다음에 제 3번은 자 앞에 밑줄 친 부분이 뭐야? 서울시가 아마 그 철거민들 자기 살던 집 철거하고 이런 사람들에서 시가 지은 아파트 분양해 주나 봐. 응? 그래서 서울시가 정한 철거민에 대한 시형 아파트 특별 분양 개선 지침은 일종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성격이 뭐래? 응? 밑줄 친 거 따라가. 서울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 행정지침에 불과. 이거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행정조직 내부법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행정규칙. 이게 행정규칙에 불과한 거야. 이거 시민들에게 효력 있는 법 아니야? 서울시 행정조직 안에서 공무원들 관련 사무 처리하는 지침 정해준 거에 불과하대. 그럼 이러한 행정규칙으로부터는 뭐가 안 생긴데 시민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같은 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시민들하고 사이에 효력 있는 법이 아니라서. 그지? 그러니까 이 철거민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아파트 분양권 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여기로부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일반화해서 아까 행정규칙으로부터는 개인의 권리가 도출되지 않는다 이 얘기한 거야. 응? 그 다음에 4번은 어떤 의미로 써놨느냐? 자, 거기도 앞에 읽어봐. 자기를 그러니까 이제 요새로 따지면 로스쿨 그지? 요새로 따지면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한 자들 중에 자기를 검사로 뽑아달라고 신청을 했어. 검사 몇 명 뽑는다 하고 이제
공고가 났어. 100명 뽑는다라고 공고를 났더니 300명이 신청을 했어. 근데 그 300명 중에 누구를 검사로 뽑을지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다 이거야. 응? 그런데 두 번째 그 읽어보면 법령상 즉 성문법이라고 생각을 해. 법령 성문법에는 검사 임용해달라고 신청하고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 뭐야? 불문의 법 알지? 조리상 뭐야? 임용권자는 신청자들에게 임용 여부에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 응? 여기 시험에 잘 쓰이는 거야. 응? 즉 성문법에는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불문법인 조리상 임용 여부에 신청자들에게 응답해줄 의무가 있대. 그리고 이 응답해줄 의무가 바로 신청한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의무다라고 되면 그럼 신청자들에게 뭐가 있는 거야? 응? 임용 자기 신청한 거에 대해서 임용하냐 안 하냐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된다는 말이 나오겠지, 그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4번 판례는 성문법에서 의만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도 조리에 의해서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내 준 거다. 그 다음에 자 5번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에 관해서 건축법 시행규칙이 무슨 규정을 뒀대. 그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해 줬다는 거야. 그치? 두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를 인정해 준 거다. 잘은 안 내는 거다. 지금 그냥 읽어봐. 자, 6번. 개인들 손해배상 받을 권리와 관련되는데, 자,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가 뭘 위한 의무라면? 첫째 줄.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까지로 끊으면,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로 부여된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대?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니면 행정기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 근데 공무원이 그러한 의무를 위반을 했어. 그래갖고 개인한테 피해를 줬어. 그래도 피해자인 개인은 그럴 때는 손해배상 못 받는다는 거야. 응? 왜? 그 의무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에게 부여된 직무상 의무 내용이 두째 줄 중간부터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일지라도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의무라면 그러면 그 의무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거 아니야? 응? 그렇다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피해자인 개인은 배상받을 수 있다 이거지. 이거 손해배상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거였어. 응?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헌법상의 기본권. 자, 여기 정리해보자. 아까 헌법상의 기본권과 개인적 공권인데 개인적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그랬어. 응? 개인적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거야. 그런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만 뭐가 가능해? 소송 제기 가능한 거야. 그런데 헌법상의 기본권은 추상적인 선언만 해놓은 게 있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안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고, 그지? 그래서 자, 1번에 무슨 단어 나온다? 응? 사회적 기본권 이런 단어 나오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때 요령이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단어만 보이면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선언에 불과한 거야. 응?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그 헌법상의 그 추상적인 선언 규정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나의 이익이 침해당했다 이래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 그게 나오는 게 아니야. 법률에 의해서 좀 다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비로소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사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의료보험 수급권이 그런 거란 거야. 응? 그래서 그거 봐. 이 의료보험
수구권이 헌법에서 이제 개인들에게 있다 그래서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 뭐 해달라 이렇게 뭐 달라고 급부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고, 헌법 규정만 갖고는 추상적인 선언이라서 구체적인 이익은 나타나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거 침해당했다고 소송으로 이제 구제해달라고 실현할 수는 없고,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정해져야 된다 이거야. 응? 그럼 다 비슷한 얘기야. 2번 첫째 줄,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될 국가의 의무, 헌법에 선언돼 있어. 근데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국가의 의무인데, 이것도 추상적인 거야. 응? 그러니까 그런 의무 헌법에 선언돼 있다는 것만 갖고 장애인이 뭐야? 자기한테 구체적으로 뭐 해야 돼? 응? 둘째 줄 끝에 보면 뭐라?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그 규정만으로. 응? 그치? 그래서 또 읽어. 국가에게 헌법 34조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응?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해야 할 국가의 일반적인 의무, 추상적인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는 거지,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까지 그 헌법 조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건 아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준다고 자기 권리 침해당했다고 그러고 국가를 상대로 행정 소송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2번 첫째 줄,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될 국가의 의무, 헌법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까지 거기 들어있는 건 아니다. 거기로부터 그런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그러면 우리 장애 있는 자는 나를 위해 그거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지. 응? 또 3번 근로의 권리, 또 사회적 기본권 딱 눈에 보여. 그러면 결론은 유추되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이거로부터 나 일자리 줘. 응? 일자리 못 주면 대신 생활비라도 줘. 이렇게 바로 요구할 권리가 나오는 거 아니다. 응?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근로의 권리, 사회적 기본권,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자리 대신에 생계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래. 응? 또 뭐야? 넷째 줄, 존속 청구권도 바로 나오는 거 아니다. 응? 그지? 직장 존속 청구권. 나아가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에 의해서 바로 도출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뭐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무슨 요건을 갖추고 어떻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법률에 의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비로소 도출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야. 응? 다 중요 시험. 응? 그래서 이거 헌법 규정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 자, 똑같은 논리니까 4번의 제목은 뭐야? 공무원 천만의 공무원연금 수급권 같은 사회보장 수급권도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거다. 응? 법률에 의해서 다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만 그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만이 권리를 갖는 거야. 응? 그 다음에 5번. 자, 5번에 둘째 줄 환경권. 헌법이 환경권 선언해놔서 그냥 읽어. 첫째 줄.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1항에 뭐 규정했다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권리를 가진다. 읽어봐. 얼마나 추상적인 선언이야. 그죠? 도대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란 어떤 환경을 말하는지가 알 수 없잖아. 법률에 의해서 그 기준이 다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자기가 구체적인 환경이익이 되는 거야. 응? 따라서 결론. 밑줄 친 거.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뭔가 정부가 무슨 사업을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뭐야? 응? 헌법상의 환경권을 침해당했다. 또는 환경정책 기본법이 보호하고 있는 환경상 이익 침해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무슨 처분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은 없다. 응? 이거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야.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 첫째 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이것도 6번도 체크. 이것도 시험에 쓰인 적이 있어. 거기도 뭐 나왔어요? 환경권 등 헌법상의 기본권만 갖고는 구체적으로 무슨 환경 무슨 공사 금지시켜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 거 아니래. 응? 하지만 자 7, 8, 9번은 7, 8, 9는 또 묶어. 7, 8, 9번은 묶어요. 그럼 뭐야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 중에 법률로 그 내용을 다시 구체적으로 안 정해놔도 헌법상의 규정만 갖고도 기본권 규정만 갖고도 뭐야? 우리가 무슨 내용의 권리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그런 건 바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바로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야. 그런 거로 대표적인 게 뭐야? 7번. 응?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러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도 뭐야? 원래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 교도소에 찾아온 사람 만날 수 있어. 다만 일반 시민하고 좀 다른 취급이 필요해. 우리 특별권력관계 배웠지? 그래서 무제한으로 만날 수 있는 거 가둬놓는 거 아니야. 그죠? 벌을 주느라고. 그죠? 그러면 이제 법률로 뭐가 가능해? 어떠한 때는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요건을 최소한으로 정해놓겠지? 그 요건에 해당되면 못 만나게 하는 게 허용되지만 그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교도소 수감자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 못 만나게 하는 건 뭐야?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거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이제 그 다음에 그 밑줄 쳤듯이 형사소송법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찾아온 사람 만나는 권리 접견권은 여하튼 헌법상의 기본권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규정을 한 것일 뿐 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찾아온 사람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만날 수 있는 권리가 비로소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만으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문제 8번은 국민의 알 권리. 그 다음에 9번의 키워드는 경쟁의 자유. 응? 이런 게 뭐야? 경쟁의 자유, 자유권 얘기해서 경쟁의 자유. 응? 자유권.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는 거는 다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다. 이렇게 본다 그랬어. 응? 그런 거로 해서 여러분들 읽기 바랍니다. 응? 시험은 7, 8, 9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야. 그 앞에 것들이 많이 나왔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 그 자체만으로는 국가를 해서 뭐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응? 그거를 자주 물어봤어.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의 특성은 아까 뭐였었어요? 이전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거나, 그죠? 응? 또 뭐야? 포기 안 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타인 대행 못 시키는 것도 많다 그랬지? 그거 확인하는 거야, 판례소에서. 그럼 1번 체크. 국가 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국가로부터 각종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권리래? 응? 마지막 셋째 끝에 그 당사자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일신 전속적인 권리. 응? 그러니까 뭐야?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결론이지? 야, 그러면 한 번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면 대대손손 계속 국가로부터 각종 거기 보상금 나오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 유공자 본인의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다. 그죠? 자, 2번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 다른 말로 바꿔봐. 행정소송 제기할 권리.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거야. 근데 읽어보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첫째 끝에 뭐라 그랬어? 당사자의 합의로서 포기할 수 없다. 응? 포기 허용 안 되는 권리란 말이야. 그런데 또 뭐야? 셋째 줄 뭐랬대? 부재소 합의. 무슨 뜻이야? 행정소송 안 하기로 합의했대. 각서 쓰고 합의했대. 그래도 뭐야? 포기할 수 없는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하는 거 허용돼 안 돼? 안 되니까 부재소, 소송 안 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다. 응? 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 행정소송 안 하기로 합의해도 무효다. 응? 그 다음에 3번은 첫째 줄 중간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권. 응? 공유수면 점용 허가권. 요거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한강 국가 거야. 근데 한강에 유람선 사업하는 사람 있지. 유람선 업자. 그럼 유람선 업자가 한강에 뭐야 이게 배 타고 내리는 곳 이런 거 선착장 같은 거 그거를 물 위에 설치한단 말이야. 이게 한강의 일정 구역을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요거는 이제 신청을 해서 그 독점적으로 특정인에게 국가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부여된 거야. 돈 내야 돼. 국가에 돈 내면서 쓰는 거야. 이런 게 공유수면 점용 허가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키워드 공유수면 점용 허가권은 두 번째 줄 뭐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응? 이거는 개인의 권리인데 공법상 권리인데 뭐야? 양도가 가능하고 이런 성질의 권리라는 거지. 응? 그 다음에 4번 거의 밑줄 끝에 넷째 줄 끝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청구 채권 이게 제목이야. 응? 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야. 응? 보조금 청구해서 받을 권리. 이거는 뭐래? 양도 금지된 거. 그거는 보조금 받을 자격 있는 개인하고 단체한테만 인정되는 거지. 그 보조금 받을 권리를 타인한테 양도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양도가 안 돼.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로부터 무슨 보조금을 받을 그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못 갖고 있어. 그럼 은행이 이 사람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을 권리 있으니까 내가 그걸 압류해야지. 은행이 압류해서 보조금 받을 권리를 지가 압류해 갈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강제 집행한다는 건 압류 같은 거 하는 건데 그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중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청구 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압류 등 그러니까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중식이죠. 자, 그다음에 2번 공의무 나왔지. 공의무는 별건 없어. 우리 똑같아. 공권의 특성과 비슷한 거야. 뭐야? 우리 남자들 군인에게는 뭐야? 국방 의무 있어. 그치? 병역 의무 있는데 병역 의무 포기 가능할까? 남한테 이전? 대행? 안 되겠지, 성질상. 응? 그러니까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야. 넘어가. 응. 자, 그러면 3번 조금 중요. 공권이나 공의무의 승계. 승계니까 타인에게 그 의무가 이전, 상속 이런 거 되냐 이런 거 묻는 거거든. 이거 중요한 주제. 자, 첫 번째 왼쪽에 뭐라고 돼 있어? 법에서 타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승계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으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당연히 허용되는 거지. 그래서 뭐 그에 따른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뭐 들었어? 행정절차법 10조의 지위 승계. 그래서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행정 절차에 참여해서 뭐 자기 의견 제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럴 권리. 이거는 행정 절차에 참여한 당사자 등이 사망했을 때 그 상속인 등이 승계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 등의 지위, 권리는 승계될 수 있다는 걸 법이 명시해 놓은 거야. 그렇죠? 자, 그런 예. 다음 페이지. 또 지방자치법도 그런 예인데, 응? 여기 생각해봐. 저 지방자치단체가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거나 새로 설치되거나 나누거나 합쳐진다. 그죠? 그러면 새로이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무와 재산을 다 승계한다. 그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인천광역시 안에 무슨 A구청, B구청 있잖아. A구와 B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구가 됐다고 쳐봐. 그러면 새로 합쳐져서 새로 만들어진 구가 종전에 A구와 B구가 갖고 있던 뭐야? 그 사무, 그 재산 다
승계한다는 얘기지. 응? 그런 얘기야. 읽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법을 많이 드러났지만, 자, 석유사업법인데 옛날은 석유사업법, 지금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어.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여기도 뭐, 그러니까 석유 뭐 말이 나오는데 석유 정제업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이건 그냥 읽고만 지나가죠. 석유 정제업자가 뭐야? 자기가 받은 석유 정제업 뭐 면허나 허가를 양도해도 된다고 써 있는 거야. 타인에게 팔아넘겨도 된다. 응? 양도가 가능한 업종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8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처분 효과의 승계. 응? 거기 읽어보자. 즉 석유 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 정제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뭐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거라든지 과징금 이런 거 부과된 효과는 새로운 석유 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또 뭐야 영업정지 처분 절차 뭐 이런 거 진행 중일 때는 새로운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서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어떻게 돼? 새로운 석유 정제업자가 승계할 때 그 전 종전업자가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걸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생각. 우리 지난 시간에 뭐였지? 석유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부정휘발유를 팔았지. 위반이 있었지. 근데 석유 판매업을 딴 사람한테 양도했잖아. 넘겼지. 그럼 양수인은 어떻게 돼? 넘겨받은 자. 전 양도인의 위반에 따른 처벌받을 지위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양수인이 위반한 건 아니고 양도인이 위반했지만 석유 판매업에 있어서 양도인이 부정위반 파는 게 적발됐지만 전 양도인의 위반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비례 원칙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한 거에 나왔었잖아. 다만 그 여러 점을 고려할 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하게 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 이유가 뭐야? 위반한 자는 양도인이었고 이 양수인은 양도인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이런 점에 비춰보면 6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심했다 판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바뀐 법, 요거 이제 바뀐 법에 따르면 마지막 줄에 뭐 있어? 쉽게 말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양수인한테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거야. 응? 그러니까 아까 예로 든 판례 중에 뭐 있어? 그 판례는 이제 개정된 법에 따르면 양수인이 뭐야? 전 주인이 위반했다는 걸 몰랐다는 걸 증명을 했다면 그러면 제재를 못 하는 거지, 그지? 그렇지만 그 판례는 이렇게 새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나온 거니까 그런 논리가 적용된 거죠. 자, 식품위생법도 지금 읽은 것처럼 거의 같은 규정이야. 응? 승계되는데, 그러니까 식품위생법도 누가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술집 같은 거야. 응? 술집 영업하다가 딴 사람한테 팔아넘길 수 있다는 거야. 응?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원칙은 그러면 어떻게 돼? 양수인은 양도인의 위반에 따른 제재 받을 책임 다 승계하는 게 원칙. 단 양도인이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때는 예외를 한다. 이런 게 또 거의 비슷하게 이제 다 그런 규정이 들어있는 거지.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관리법이 뭐 생수 그거 말하는 거야. 그것도 거의 같은 규정이야. 다 이 승계가 되는데, 그지? 같은 규정 이런 거 이렇게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은 법에서 이렇게 승계된다 규정이 없어도 둘로 나눠. 첫째 줄 일신 전속적 성질의 영업, 대인적인 영업. 대인적 성질의 경우는 법의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승계 인정 안 됩니다. 대인적 성질이란 건 사람 보고 내주는 영업허가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생각해봐. 운전면허를 대입해봐. 운전면허는 사람의 자격 기준 보고 운전면허 내주는 거지. 그러면 운전면허는 운전면허는 애시당초 양도도 안 되는 거야. 그치? 성질상. 그건 좀 그렇다. 근데 이 앞에 이제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경우, 대인적 성질의 경우는 오로지 허가나 면허 받은 상대방을 이제 보고 내준 거라 그 사람한테만 효과가 인정되지 지네들끼리 사고파고
넘기는 거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 하지만 두 번째 끝에 대물적 성질의 영업은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성질상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야. 응? 그리고 이제 책임도 따라가고, 응? 원칙이. 그래서 둘로 딱 구분하는 거지. 대인적 성질 내지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경우냐, 아니면 두 번째 끝에 대물적 성질의 경우냐에 따라서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 이론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자. 109페이지 뭐 있어? 1번. 1번의 키워드는 뭐야? 채석허가. 채석허가. 돌 캐는 거 산에서. 채석허가는 대물적인 허가예요. 대물적인 허가. 응? 사람 보고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돌 캐도 되는 지역인지 법에 맞는 지역인지, 응? 대물적 허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채석허가 받은 자의 지위는 승계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아마 그래서 채석허가 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야. 그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돼? 그 옆에. 야, 살림 형질 변경 허가를 안 받고 살림을 형질 변경해서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자의 원상 복구 의무는 타인이 대신 원상 회복해도 되는 그런 의무로서 그 무단 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산, 토지, 소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그 의무가 이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청은 그 사람한테 원상복구, 상속인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다시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단 형질 변경에서 막 삶 파헤치고 환경 파괴한 사람은 누군데? 부모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복구 의무 받고도 복구 안 한 채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복구 명령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승계되는 거라는 거야, 이거는. 응? 1번 체크. 자, 2번은 제목이 뭐야? 과징금 채무.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 과징금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 납부해야 될 의무, 과징금 채무는 어떤 성격? 승계된다. 대체적 급부가 가능. 따라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간단히 정리. 과징금 채무는 승계된다. 이거하고 비교. 5번하고 비교하는 거야. 2번하고 5번하고 꼭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5번, 저 밑에 5번 가면 이행강제금 부과받고 이행강제금 내야 될 의무는 응?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 성질의 것. 응? 이거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 응?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꼭 구별하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위로 올라가면 어떤 공중위생 영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시킬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행정청은 그 가게가 딴 사람한테 이제 팔아 넘겨져서 양도 양수가 되었더라도 그 양수인에 대해서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응? 그 위반 사유도 승계된다는 거지. 응? 3번도 체크. 그럼 뭐 4번 별건 없어. 소급하면 여러분 기본 논리로 아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아이고, 5번이 둘이네, 번호가. 응? 5번 하나 번호가 좀 더블로 매겨졌어. 응? 자, 위에 있는 5번.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합쳐진대. 그러면 이거 단순한 논리다.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응? 여기 좀 작다고 치다. 이게 합병이 되면 보통 이렇게 합쳐지네요. 작은 게 큰 거 먹히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A 회사는 어떻게 돼? B 회사에게 이제 B 회사가 갖고 있던 권리 의무 다 떠안는 거야. 응? B 회사가 갖고 있던 권리 의무 다 떠안는 거야. 그 얘기야.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는 피합병 회사가 이게 얘란 말이야. 합쳐지는. 응? 합병되는 회사의 권리 의무는 사법상의 권리 의무든 공법상의 권리 의무든 불문하고 법에 의해서 또는 성질상 허용 안 되는 경우를 빼고는 원칙이 뭐야?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거다. 응? 그거 뭐 성질상 안 되는 거 빼고는 이 회사가 갖고 있던 권리 의무는 얘한테 다 승계되는 거다 이거지. 응? 야, 이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게 여러분들 이 건설회사 중에 호반건설이라는 회사 있어. 들어봤어요 요새?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우건설이라고 있어. 응? 근데 이 대우건설이 오히려 덩치가 커.
근데 이 대우건설은 약간 좀 부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이 대기업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은행, 산업은행이 이걸 인수를 했어요. 그냥 놔두면 망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기껏 회사 좀 부실은 있지만 회사 하나 없어지고 여기 고용된 사람들 다 직장 잃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 돈을 투입해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이제 유지하고 조금 정상화 시킨 다음에 이걸 팔겠다 하는 거야. 또 팔겠다고 내놨는데 되게 규모가 큰 건데 이거보다 이 호방건설인에서는 작아. 얘네가 이걸 사겠다는 거야. 야, 이게 새우가 고래를 먹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사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얘네가 포기했어. 바로 며칠 전에 얘기야. 왜 포기했냐? 얘네들이 이제 대우건설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재무 상태는 이런 걸 다 이제 자기가 검사를 했어. 그래갖고 그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래갖고 이제 사기로 하려고 의향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야? 이게 대규모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빚이 많다는 거야. 외국에 숨은 빚이 많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포기. 왜냐면 지금 내가 예를 든 건 뭐야? 얘네가 갖고 있던 뭐 어디 건설을 해놓고 뭐 외국으로부터 돈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잘못해서 뭐 갚아야 될 의무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다 떠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빚이 엄청나면 왜 또 하나, 그죠? 네, 이 승계 얘기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굳이 뭐 특별하게 안 해도 돼야 될 것 같아. 응? 6번은 굳이 그냥 설명을 한다면, 자, A라는 집이 있어. 응? A의 집이 있어. 근데 B가 어떻게 했어? A로부터 집을 사고 이사를 들어갔어. 그런데 수도요금이 나왔어. 근데 A가 쓴 수도요금 안 내고 간 거야. 그랬더니 B한테 내래. 전 주인의 수도요금을. 왜 내가 내냐? 그랬더니 거기 첫째 줄에 그 서울시 급수조례 조항에 보면 뭐라고 써있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급수조례라는 그 규정에 보면 네가 내야 된다고 돼 있어 이러면서 내라는 거야. 그 소송을 벌인 거지. 이겼어. 뭐라고 됐다는 거야? 서울시 급수조례 5조는 급수장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양수기서부터 해서, 그죠? 그 계량기, 양수기, 그 다음에 그 수도관 이런 거 있잖아. 이 집에 딸려 있는 그게 이제 집을 팔으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런 게 다 승계된다는 걸 말하는 거지. 수도 이용 요금까지 승계된다는 건 아니다. 그런 규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시 급수조례를 근거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전 집주인의 수도 이용료까지 이 규정을 근거로 부과하는 건 위법이다 이거지. 그거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지, 그지? 자, 그냥 읽고 지나가고. 7번 개인 택시 면허 양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붙여서 판다 그랬어 지난번에도, 그죠?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로 가. 밑줄 친 부분 읽어봐. 자,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뭐 개인 택시 면허 산 사람, 응? 산 사람은 어떻게 돼? 양도인의 운송 사업자로서의 지위 승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관청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 양도 양수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계약 맺고 넘기겠지? 그러면 이제 양수인이 가서 행정청에 내가 이제 승계하겠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 그러면 이제 그 신고를 받고 뭐 수리해 주든가 여기는 인가를 해줬어. 인가를 한 후라도 그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가 있기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면허 취소 사유 있었다면 양수인에게 이제 넘어간 그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대. 응? 그 끝부분을 잘 주죠. 그죠? 그 개인 택시 면허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면허 취소 사유를 이유를 들어서 이미 양수인에게 넘어간 개인 택시 면허 취소할 수도 있대. 응? 이 끝부분이 중요한 거 그렇게 정리. 자, 그 다음에 큰 3번 제목이 뭐야? 개인적 공권의 확대 경향. 자, 논리적으로 보자. 아까 질문,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늘날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국가에게 의무가 있어야 돼.
의무 하나만 갖고 되는 거 아니고 그 의무가 누굴 위한 의무여야 돼? 개인의 이익,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여야 된다. 그지? 그 두 가지가 인정돼야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려면 그 두 가지가 확대가 돼야 되는 거야.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대돼야 되고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는 점이 두 가지가 확대돼야 개인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은 개인의 권리가 확대 인정되는, 과거보다 추세에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확대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행정 주체의 의무 확대.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는 게 확대되는데 어느 영역에서 특히 그렇다? 키워드, 재량 영역. 응? 응? 즉, 둘째 주부터 읽어봐.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행정기관이 법에 의해서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지키면서 권한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재량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키워드는 어느 영역에서 국가에게 의무 있다는 게 확대 인정된 거야? 재량행위 영역에서. 응? 과거와 달리. 재량행위 영역에서도 국가는 최소한 하자 없이 재량권을 행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의무가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개인은 국가에게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거지. 이미 배운 사람 같은 경우는 알고 있지, 그죠? 그래서 재량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냐. 거기서도 국가의 의무 인정.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익보호성 확대는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하는 점은 옛날에는 어떤 행정작용과 관련된 직접 근거가 되는 법만 보고 그 법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써있느냐 안 써있느냐 이것만 보고 얘기를 했어. 그러나 지금은 첫 번째, 개인의 이익,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라 이렇게 인정하는데, 1번 첫째 끝에 해석 키워드. 그러니까 법에는 개인의 이익 보호한다고 딱 써있지는 않지만 법 규정 다 살펴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다라고 법 해석을 하는 거야. 법 규정 전체 잘 보고 해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정한다든지, 또 하나는 동그라미 넷째 줄 끝에 또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작용에 직접 근거가 되는 법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까지 고려한다. 그 밑줄 관련 법규까지 고려. 응? 두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만 여기다. 하나는 뭐야? 해석을 해가지고 법 해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된 법, 관련법 또는 관계법규 이렇게 하지, 관련법까지 다 살펴봐서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건지. 만약에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에는 개인의 이익 보호하라는 규정이 없지만, 그런 뜻이 또 해석상 안 나오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는 거라면 그것도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그러한 이익을 침해받은 자에게는 소송할 자에게 인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응?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인 걸 확대 인정. 그래서 국가에게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대되고 개인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라는 점을 또 확대 인정한다면 결국 개인의 권리 확대, 개인의 권리가 확대 인정되면 결국 권리가 침해된 자는 소송이 가능하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 확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 밑에 표 밑에 뭐야? 이에 따라 과거에 거기서는 여러분들 읽어보면 첫째 줄 제3자의 이익이지? 요 문장을 읽으면서 제3자의 이익 거기다 포인트를 더. 응? 옛날에는 누구하고만 얘기를 해서 행정기관이 무슨 조치를 하면 그 직접 상대방이 되는 자하고만 무슨 법적인 이 사람의 권리가 있느냐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이것만 따지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받는 다른 사람, 예를 들면 응? 옛날 같으면 A로부터 신청받고 A한테 공장 건축허가 해달라는 신청받고 공장 건축허가 내주잖아, 시장이. 그러면 이 상대방과의 관계만 얘기해서 이 사람이 건축허가 받을 권리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이것만 얘기했어. 근데 이거 A한테 공장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근 주민, 옆집 사는 이 주민들이 뭐 불이익 있고 하는 거는 다 반사적 효과로서의 불이익에 불과. 그래서 이 사람은 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에 소송으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없다. 옛날은 그랬다고. 다 이 제3자가 있게 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은 다 반사적인 거에 불과하다. 근데 오늘날은 위의 경로를 통해서, 그죠? 응? 오늘날은 제3자의 이익도 뭐로 본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3자의 이익도 어떻게 돼? 법 해석을 통해서 관련 법까지 다 고려해 볼 때 제3자의 이익도 뭐라고?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다. 이런 걸 인정해 간다니까? 다 그런 거 아니면 법 규정 열심히 찾아보니까 3자의 이익도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 그 3자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법이 보호하는 이 침해에 당했다고 소송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는 거지. 옛날하고 달리. 물론 아무리 법을 열심히 해석하고 찾아봐도 이 3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안 나온다. 그럼 그건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니까 그건 소송할 자격이 안 주겠지만 오늘날은 3자의 이익도 이렇게 넓혀가는 추세에 있다는 얘기지. 응? 자, 그래서 판례 1번 셋째 주도 읽어봐. 그러니까 앞부분도 읽어보면 자, 어떤 행정조치 때문에 자기 피해 입었다 하고 소송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한테만 인정되는데 셋째 줄 법률상 이익이란 뭐라고? 처분의 어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 및 물에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대. 그치? 그럼 아까도 한번 나왔었지. 여기서 포인트 단어는 뭐야? 관련 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거지. 응? 그렇죠? 여기 확인한 거야. 응? 따라서 그 밑에 이어지는 문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뭐 설치 허가 이런 걸 해주지. 그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그 폐기물 관련법 이거는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이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뭐까지 고려한 거야? 뭐 일정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거 설치하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도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게 관련법이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도 관련법이고 그것도 다 보고 이게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 자 밑줄 쳤는데 줄였지. 폐촉법령이라는 건 판결을 이렇게 줄여 말하는데 폐기물 뭐야 이게 원래 정식 법 명칭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뭐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게 길어갖고 판결도 이하에서는 폐촉법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로 한다. 그런 거야. 어쨌든 폐촉법이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직접적인 근거법이야. 하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뭣도 환경영향 평가하도록 한 환경영향 평가 법령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위한 그 무슨 처분의 근거법에 다 포함을 시켜야 된대. 응? 그치? 따라서 뭐 읽어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관련 법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도 다 포함을 해서 살펴보고 이게 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응? 2번 또 돼 있잖아. 자연공원 법령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도 역시 뭐야? 응? 그 처분의 근거법으로 포함을 해봐야 된다. 따라서 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의 주변 인근 주민들의 환경이익이 보호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그런 이익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하면 소송 받아줘야 된다. 이런 논리지. 그래서 밑에 2번 끝에 내려가면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면 두 번째 끝에부터 읽어볼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그 법 규정의 취지는 뭐 국립공원의 무슨 집단시설지구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사업이 있기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 환경에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무슨 정부가 하는 무슨 설치 승인 뭐 이런 거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익을 침해받은 주민들은 정부가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다. 논리 그런 논리잖아. 그래서 뭐 밑줄 친 거 안 해도 특히 거기 읽어보면서 밑에서 밑줄 친 것 중에서 밑에서 넷째 줄 끝에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이야. 그죠? 그럼 법에 의해서 어느 범위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라고 이제 그 구역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상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지역 나의 지역 안의 주민들. 그다음에 3번. 자, 3번 판례는 무슨 단어로 기억하냐면 3번의 밑에 밑줄 친 밑줄 밑부분에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 이 단어로 기억하는 거야.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 찾았어요? 자, 이거야 이거.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내준 거야. 응? 그랬더니 인근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이 주거지역에다가 연탄공장 건축허가를 내주는 자기들의 환경상 이익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낸 거야. 응? 그럼 판사가 법원이 이 주민들이 자기들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하면서 소송을 냈는데 그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냐 이걸 심사한 거야.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건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은 소송 제기 자격이 있어야 소송을 받아준단 말이야. 그것부터 따진 거지. 그치? 근데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려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과연 인근 주민들이 어떤 사람한테 주거지역 내 연탄공장 건축을 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환경상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어 온 이익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연탄공장 건축허가와 관계된 법을 다 살펴본 거야. 그래서 이 첫째 줄 보니까 도시계획법도 살펴보고 건축법도 살펴봤어. 근데 여기는 딱 써있지는 않아. 주민들의 환경 이익을 고려해서 허가하라 뭐 이런 거 없어. 딱 부러지게 써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이제 규정들 여러 규정들을 봤어. 그랬더니 첫째 줄 끝에 뭐야? 주거지역 내에서 일정한 건축을 그러니까 규모나 면적, 뭐 소음, 뭐 이런 걸 일정 기준 초과하는 그러한 건축을 금지 제한하도록 규정이 있어 법에. 그럼 그런 규정은 취지를 해석한 거. 왜 이런 규정을 뒀을까?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서는 일정한 건축을 금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공익보호 목적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해석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야? 법에는 딱 안 써 있어. 이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을 고려해서 허가를 결정하라 이런 문구는 안 써 있지만 법원이 이 연탄공장 건축과 관계된 법의 취지를 해석을 한 거야. 주거지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뭐 이런 거는 금지 제한하도록 한 규정의 뜻이 뭐냐? 취지가 바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한다. 공익뿐만 아니라. 그럼 끝난 거지 뭐. 주민들의 이익은 법 해석상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으로 인정됐으니 이 주민들은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지. 응?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야. 법원이 법 해석을 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뭐야? 업자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거야. 기존 업자의 이익이. 응? 자, 여러분 3번 같은 거 이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지 이런 소송을 인소송이라 그래. 3번 같은 경우 이웃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 응? 이웃인 사람인. 그래서 이웃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을 인인소송이라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말해. 응? 반면에 4번 같은 건 뭔지 알아? 기존의 업자가 있는데 또 다른 경쟁업자한테 또 뭐 면을 내주거나 그러지? 그러면 기존 업자가 반발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런 기존 업자가 신규 면허 이런 거 내준 거에 대해서 다투는 소송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경업자 소송이라 그래. 응? 경업자. 응? 4번 같은 게 경업자 소송의 예야. 경쟁업자 간에 소송하는 거지. 기존 업자가 신규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응? 그래서 읽어보면 지금 4번은 자 여기 육지 여기 섬 해갖고 여기에 항로가 있어. 그치? 여기에 A라는 업자한테
선박 운항 사업 면허 내줬어요. 얘가 뭐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겨우 그냥 망하지 않을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또 뭐 내준 거야? B라는 업자한테 똑같은 노선에 또 운행하도록 신규 면허를 또 내준 거야. 그때 기존 업자가 반발한 거야. 아니 가뜩이나 근근히 사업하고 있는데 또 신규 면허를 내주면 어떻게 돼? 손님이 절반으로 줄겠지. 그리고 이거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신규 면허 조치다 이래가지고 소송을 낸 거야. 그죠? 근데 역시 이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돼. 법 규정. 근데 아까 보니까 예를 들어 목욕탕 이미 받은 기존 업자인데 신규 허가 또 내주니까 기존 업자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이 없다 그래서 소송할 적에 인정 안 했잖아. 하지만 여기에 선박 운항 사업 면허는 결론이 달랐어. 그죠? 그래서 법 규정 보니까 근데 법에는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해라 이런 규정이 딱 부러지기는 없는 거야. 응? 기존 업자를 보호하라는 규정이 없지만 자 법이 뭐라고 하고 있대? 첫째 줄 응? 해당 항로에서 공급과 수요가 잘 균형을 맞춰가지고 두 번째 줄에 현저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응? 선박 운항 사업 면허의 요건으로 해당 항로에서 과잉 공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서비스가. 이 규정은 뭐야? 규정은 그렇게만 써놨어. 해당 항로에서 공급이 과잉되지 않도록 해라. 허가 내주고 할 때는 그럼 그 규정의 취지는 해당 항로에서 수요 공급을 잘 따져보고 이 하나의 업자만으로도 충분히 이 수요를 감당하고도 남는데 여기다 또 신규 업자를 면허를 또 내주면 공급이 과잉이 되잖아. 응? 그렇다면 어쨌든 이 규정의 허가 요건 규정 이렇게 해놓은 건 취지가 어디에 있대? 뭐 해상 운송 질서 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공익보호 목적만이 아니라 모두 있다는 거야. 응? 일째 줄. 응? 한편으로 공익보호와 아울러 한편으로 업자 간의 과당 이거 밑줄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기존 업자의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거 방지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다 이거야. 기존 업자의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면은 막 적자 막 계속 보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이 업자 안전에 소홀히 하게 돼. 그렇지 않겠어? 뭔가 고칠 것도 안 고치고 그지? 응? 그러다 보면 여기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결국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업자 간의 과당한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 불합리 방지하는 것 그 자체가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결국 기존 업자의 경영의 합리화를 보호하려는 데도 목적. 기존 업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호하려는 것도 아울러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해석을 한 거예요, 법원이. 그러므로 결론은 어떻게 돼?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이므로 신규 면허 내준 거 소송으로 다툴 자격 있다. 이렇게 논리가 되죠. 응? 자, 그 다음에 112쪽 다 이제 또 그런 이치야. 그래서 112쪽에 5번 쭉 읽어보고 결국 밑에 비슷한 논리거든. 그래서 허가받은 중계 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익은 중계 유선방송 사업자의 사업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다. 그 위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그 생각을 해보자. 법에서 어떻게 해놨어? 여러분 우리 동네 TV 여러분들 유선방송업자들 있잖아. 그치? 그래서 뭐 돈 얼마씩 매달 유선방송 돈 내가면서 TV 시청하잖아. 돈 더 많이 내면 뭐 채널 더 많이 나오지. 그치? 응? 별의별 채널. 막 100가지도 넘는 채널 나오고, 그치? 돈 더 내면. 근데 여기 보면 유선방송업자 이 허가하는 게 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 지역마다 유선방송업자 하나씩 지정해 주는 거야. 그 지역에는 거기 문장 읽어보면 넷째 줄 보면 어떻게 돼? 응?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 사업권을 부여한다 그러지?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지역의 일정 지역 구역 내에서는 독점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거야. 근데 구역 내에 또 신규 면허를 허가를 또 내주면 기존 업자는 자기 침해당했던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응? 그래서 그 시험에 나왔었고. 자, 그 다음에
7번도 체크. 첫째 줄.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교 조교수. 셋째 줄. 자기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응? 조리상으로도 인정하는 거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 거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이어지겠고, 그 다음에 4번 그대로. 자, 4급 공무원이었는데, 인천시 4급 공무원이었는데 상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되고, 이거 인천시장이 외부에 발표까지 했어. 승진 대상자라고. 그래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승진 안 시켜주겠나 봐. 그러면 이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자기가 승진될 거라고, 응? 승진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자기를 승진 임용 신청권이 있다. 그죠? 이것도 또 체크. 예.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주로 앞에 놨어요. 자, 9번은 넷째 줄. 원래 아니 이거 생각해보자. 자, A라는 A를 학교, 우리 사립학교 법인이지, 학교 법인이 이사로 일단 어떻게 돼요? 이사로 선정합니다. A라는 사람을 이사로 선정. 그리고 어디다가 신청해? 지네가 선정하고 이 A라는 사람을 이사로 취임하는 거 승인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행정기관에. 응? 교육청 같은 데다 취임 승인 신청을 해요. 응? 이게 말하자면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인가를 신청했는데 이거 이 승인 거부가 났어. 인가 거부 처분이 나왔어. 응? 자, 이거에 대해서 누가 소송할 수 있어? 이 거부된 거에 대해서. 원래 학교 법인이 인가 거부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학교 법인만 소송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학교 법인에서 이사로 선임됐던 자, 응? 선정됐던 자도 결국 승인 거부되면 자기 이사로 취임 못하게 되는 거냐? 그래서 법적으로 불이익받는 자니까 A도 이거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 법인뿐만 아니라 이 학교 법인에 의해서 이사로 선임됐던 자도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그 밑줄 두 줄. 응? 그 다음에 뭐 10번 생략하되 여러분들 또 체크하고, 그 다음에 11번도 다 체크해야 돼. 읽어야 돼. 11번 같은 건 딱 보는 순간 뭐 나왔어? 두 개 단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들. 딱 뜨면 그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환경상 이익 보호되고 있는 거다. 그냥 기계적이야 그거는. 응? 그 다음에 12번도 뭐 들어있어? 둘째 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의 주민. 이거 나오면 생각할 것도 없어. 법에 의해서 환경이익 보호되고 있다. 응? 주민들은. 응. 그 다음에 13번 딱 보면 이줄 뭐라고 돼 있어? 법률이 업자들 간에 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기존 업자의 경영이 불합리하게 된 걸 방지하는 것도 목적. 이거 이꼬로 뭐야? 기존 업자의 이익 보호야. 응? 그치? 그러면 기존 업자가 있는데 옆에다 또 경쟁업자에게 새로 면허, 그럼 기존 업자 자기 침해하는 조치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런 목적이 도출이 된다면, 규정이 돼 있다든지 규정은 없어도 법 해석상 그런 게 목적이다라고 도출이 된다면 기존 업자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이 13번은 조금 더 분석을 필요로 해. 응? 자, 그러면 여기서 넷째 줄 중간에 기존의 업자나 여기까지로 잘라. 그리고 그 앞부분은 뭔 얘기일까? 기존의 업자가 있는데 또 그 옆에다 신규 허가 뭐 이렇게 내주고 신규 면허 내주는 거, 그럼 기존 업자가 다투는 소송 이런 건 뭐라 그런다 그랬을까? 경업자. 경업자 관계, 경쟁업자 간의 관계에서 싸우는 소송, 경업자 소송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넷째 줄 이하는 둘, 넷, 여섯 줄인가 가면은 경원 관계라는 한자 나오지? 이 경쟁적으로 신청하는 관계야. 행정기관이 한
신청자에게만 면허내준다. 응? 한 사람에게만 면허내주기로 돼 있어. 그런데 5명이 신청이 왔어. 결국 신청한 5명이 중에 하나만 선정을 할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 탈락이야. 그렇지? 자동적으로 그런 관계가 되지. 응? 그런 관계를 경원자 관계. 그런 관계에서 벌이는 소송을 경원자 소송 그렇게 말해. 응? 경원자 소송. 그럼 읽어보자. 이거는 한번 쭉 읽어봐요. 자, 넷째 줄 끝에부터 면허를 내주거나 인허가 등의 이익 주는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한 수인, 여러 다수인이 있고 이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행정기관이 신청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허가나 면허를 내주면 그건 곧 뭐가 되는 거야? 다른 신청자들에게는 불허가 나 면허 거부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런 관계를 경원 관계라고 하며 그죠? 자 그러면서 얘도 막 판례에서 드러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돼? 면허나 인허가 등을 받지 신청했다가 못 받은 사람은 비록 다른 경쟁업자에 대해서 다른 신청자에 대해서 면허 내준 처분의 그 상대방은 아니지만 뭐할 자격이 있다고? 응? 다른 신청자에게 면허 내준 거 자기 이익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위법이다.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응? 자, 요거 간단히 그림으로 표현하자. 표현하면 자, A, B, C, D 넷만 할까? 네. 자, 넷이서 지금 경쟁해. 면허는 하나만 내줘. 한 업자한테만 내줘. 그런데 모두 다 지금 면허 받으려고 신청한 거야. 그래서 행정청이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그런다고? 경원자 관계. 경쟁적으로 신청을 낸 관계. 그런데 행정위원이 이 중에 B한테 면허를 내줬어. B한테 허가나 면허를 내줬어. 그러면 B에게 면허 내주는 조치, 면허 내주는 조치, 이 꼴은 뭐야? 이 꼴은 A나 C, D에게는 뭐 한 거야? 마찬가지야. 면허 거부한 거야. 면허 거부 처분한 거야. 이 꼴로. 따라서 이 면허를 신청했다 받지 못한 A나 C, D는 이 면허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이 A, C, D는 B에 대해서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있다. 이거야. 경원자 관계에서는 있다. 그런데 여기다 하나 단서를 붙이면 이게 면허 거부 처분이 되는데 만약에 이 중에 D를 또 따로 때려보자. 야, D는 애시당초에는 면허를 받는데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되었던 애야. 원래부터 요건 구비가 안 되고 신청한 자야.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될 거야? 면허 거부받을 수밖에 없는 자지. 얘는 B에게 면허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안 줘. 얘는 애초부터 요건 구비가 안 됐다면 그러니까 요건 구비가 안 됐다고 가져가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A, C는 요건 구비가 됐었던 자야.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러면 A, C는 왜 B에게 면허를 내주고 오히려 생각할 때 내가 A나 C 내가 더 이 면허 받는데 더 적합한 자인데 생각한다면 A, C는 B에 대한 뭐야? B에 대한 면허 처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면허 처분 자기 이익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어요.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그러나 애초부터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구비가 안 됐던 자 있지? D는 얘는 소송에서 이겨본들 B에 대해서 면허 내준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에서 이긴들 지가 면허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D는 소송에서 이긴들 아무것도 구제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라서 D는 이거 B에 대한 소송 제기할 자격 없습니다. 요건 자체가 구비가 안 됐던 자는. 그래서 거기 끝말에 13번 끝에 다만 뭐라고 했어?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쉬운 말로 바꾸면 애초부터 요건 구비가 안 돼 있었던 자로서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 요건 구비가 안 돼서 면허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던 자는 소송할 자격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건 구비가 돼 있던 자는
왜 나도 요건구비가 돼 있고 A씨 오히려 B보다 더 적합한데 왜 B한테 내주고 우리는 안 내주냐 이래가지고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14번. 자, 14번 본다. 14번은 두 번째 줄에 중간에 제3자는 제3자가 소송. 3자는 자기의 환경상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법률상 보호이익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그런 이익을 침해받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고 그런 말이야. 응? 그런데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섯째 줄 끝에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밑줄 치자. 그 다음 거. 영향권 내의 주민들. 응? 영향권 내의 주민. 그러면 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돼 있어. 어느 지역 범위까지. 그 영향권 법이 정한 영향권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환경상이 보호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입증 안 해도 돼. 응? 법에 의해서 당연히 환경상이 보호되는 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판사가 자동으로 인정해줘요. 영향권 내의 주민들. 응? 별로 밑줄 칠 건 없어. 중요한 건 그 밑에 뭐 있어? 영향권 밖의 주민들. 이번에 대조적으로. 그지? 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정해놓은 그 범위 밖의 주민들.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일단 법에 의해서 환경상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네들이 소송해봐야 뭐가 안 돼. 법이 보호하는 이 침해, 환경상이 침해받은 거 아니다. 소송할 자격 인정 안 되겠지? 단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어떤 조건이라 해야 된대? 자기들이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던 걸 증명을 해내야 된대. 그래서 자,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무슨 단어가 와야 돼? 끝에 본인들이 증명을 해내야 된대.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본인들이 증명 또는 증명이란 말 대신 입증 이렇게 듣는다. 증명 또는 입증을 해야만 소송할 자격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영향권 범위 안에 주민들은 지네들이 나서서 입증할 필요도 없어.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야. 법에 의해서 환경상이 보호되고 있다고. 응? 근데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본인들이 입증을 안 하면 인정 안 해줘. 그래서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받은 거 아니까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본인들이 입증을 해내야 돼. 법이 보호하는 이익 침해받았다는 걸. 응? 입증.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도 14번과 똑같은 위치야. 14번도 법 보면은 읽어봐. 무슨 소각시설 설치. 그런데 마지막 줄에 영향권 내의 직접 영향권 내의 주민이라든지 다음 페이지 보면 300m 이내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간접 영향권 내. 어쨌든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뭐겠어? 결론이 뭐겠어?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이 누리는 자라서 뭔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환경이 침해당했다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겠지? 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부지 경계 밑에 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야. 응? 그치? 응?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송할 자격이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자기들이 증명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 쭉 나오잖아. 응? 소각시설 설치하는 거로 인해 그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걸 마지막 줄에 입증함으로써, 그죠? 증명을 해내야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야. 응? 그지? 여기도 영향권 범위 내의 주민이야, 영향권 밖의 범위 내의 주민이야, 그지? 이거 기준이고, 그지? 그러면 자 16번 문장 읽다 딱 보면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 보여? 응?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 아니야? 그리고 무슨 단어가 와야 돼?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려면 증명, 입증이 와야지. 관계를 똑같잖아. 입증해야 소송할 자격이 있다. 응?
그 다음에 17번. 자, 환경이익 침해 내지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줄.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당연한 거고, 그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 영향권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주민은 아니야. 주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정의하는 범위가 여기까지야. 여기 안에 거주하는 주민은 당연히 환경상 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거로 보지. 근데 여기 이 안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있는 땅을 이 밖에 사는 사람이 경작한다고, 이 땅. 그럼 이 사람도 이 법이 정한 환경 영향권 범위, 이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하도록 한 이 법이 환경상이 보호하도록 한 그 이익을 누리는 자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농작물 경작하는 자도. 따라서 여기 이제 농사 짓는 땅이 있고 이 사람이 경작을 하는데 여기 근처에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선다? 그럼 이 사람도 그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주민뿐만 아니라 영향권 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영향권 밖에 살지만 영향권 내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작물 경작하는 사람도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 누리는 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그 밑에 보면 넷째 줄, 누구는 포함 안 돼? 단지 그 영향권 내 건물 토지를 소유만 하고 있어. 농사도 안 짓고 거기 살지도 않고 부재지주 같은 사람이 서울 살면서 저기 어느 지역에 땅이나 건물만 갖고 세만 받는 거야. 이 사람은 그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의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다.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여기 영향권 내에 땅이 있는데 서울 사는 사람이 여기 아니고 서울 살면서 지가 땅을 농사도 안 짓고, 그지?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 폐기물 처리시설 들어서는 것에서 자기 환경상의 이 침해에 당했다고 소송할 자격 인정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영향권 내에 있는 건물 토지를 소유만 하거나 또는 환경이익을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 같은 사람. 응? 그런 사람은 여기다가 폐기물 처리시설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환경이익 침해 주장하면서 소송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 자,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18번은 입증인 거야. 18번은 어떤 사안이야? 응? 뭐가 인정되냐면, 자, 여기가 낙동강, 응? 그리고 여기에 취수장이 있다? 취수장이 있어. 물 끌어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취수장에서 끌어올려서, 수돗물 만드는 거야. 응? 수돗물을 만들어서, 자, 공급. 그래서, 공급을 합니다. 어디 공급하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부산 시민한테, 응? 부산 또 경상남도 양산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왔어, 수돗물을. 그런데 뭐를 알게 됐냐면 여기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조그만 하천이 있어. 여기는 경남 김해야. 김해 시장이 이 근처에 공장을 들어서게 승인한 거야. 공장 설립을 승인을 내줬어요. 이러니까 이 시민들이 난리 난 거야. 응? 그래서 뭐 주장해? 근데 김해 시장이 공장 설립을 승인할 때는 이것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반경 얼마까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라. 응? 그런데 이거는 환경 영향 평가 지역 밖에 있잖아. 이 부산시민, 양산시민들. 근데 이 사람들이 김해 시장이 여기다 공장 설립 승인 내준 거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낸 거야. 허용될까? 환경 영향 평가 대상 지역 밖의 시민이야. 원칙적으로 환경상이 보호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송할 자격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들이 증명을 해야 돼. 자기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이 증명을 한 거야. 인정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떤 경로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거는. 여기서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여기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오염물질이 이렇게 하천에 흘려 들어가서 결국 낙동강으로 가서 취수장에 이 영향을 줘서 결국 오염된 수돗물을 자기네가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받아 먹게 된다. 응? 그러므로 자기들의 환경상의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 이걸 증명을 한 거야. 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람들 저거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인정된 사건. 응? 그런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19번 낙골 땅 있지? 여러분 동네 주변에 낙골 땅 설치하면 좋아? 우선 기분도 안 좋고, 그죠? 맨날 향 피우고, 응?
향냄새 맨날 나. 죽을 게 별로 없겠지? 응? 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낙골당 설치 어쩌고 적었는데 저 읽어보고 결론 밑줄 115쪽에 응? 낙골당 설치 장소에서 500m 이내에 20가구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낙골당이 국가에 의해서 설치되건 응? 민간에 의해 설치되건 누구에 의해 설치되는가 따질 필요 없이 낙골당은 국가가 설치하건 민간이 설치하건 어차피 미치는 피해는 똑같아. 누가 설치하는가 상관없이 낙골당 설치에 대하여 자기네 환경이익, 침해 내지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소멸적이 인정된다. 응? 그 500m 이내에 20가구 이상 살고 있는 마을의 주민은 응? 그래서 그거 꼭 알아둬.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던 거 쭉 모아서 이렇게 표로 그려놓은 거예요. 응? 아니 저 표로 아니 그냥 제목으로 나열해놨지. 이 중에 앞에서 설명 안 한 것들도 있긴 있어. 제목 중에 그 중에 조금 강조할 게 뭐가 있냐면 그 115페이지 맨 아래 18번 이걸 좀 공부해야 돼. 18번 18번 담배야. 담배 그러니까 18번에 담배인데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 응? 하나는 뭐야? 거기 다 누가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냐면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봐. 거기 담배 일반 소매인 나오지? 또 일반 소매인 또 나와. 그런데 어떤 사건이야? 이게 기존에 이제 기존 업자야. 담배 팔도록 일반 소매인 지정받아 팔고 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신규로 또 허가를 내준 거야. 근데 너무 가까운 데에 내준 거야. 근데 여기는 일반 소매인 지정해 줄 때는 법이 50m 거리를 뛰도록 해놨어. 50m 떨어져야 새로 담배 파는 걸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50m 안 떨어뜨리고 또 새로 허가를 내준 거야. 그러니까 기존 업자가 그건 위법이고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소송을 냈어. 여기는 50m 이상 거리를 뛰어서 새로 허가를 내주라고 돼 있는 취지는 뭐라? 기존 업자의 이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울러 있다. 그러니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다. 그래서 기존 업자가 소송할 적에 인정해 준 거야. 그게 지금 18번에 신규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해 준 조치에 대해서 기존 업자의 이익. 그지? 이건 뭐라고? 거리를 띄어서 허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가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야. 기존 업자 소송할 적이 있다는 거야.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이 일반 소매인 사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VS에서 이거 대조적으로 공부하라는 거야. 응? 자, 일반 소매인간이 아니고 일반 소매인 지정을 받아서 담배 팔던 업자가 있었는데 바로 옆에 빌딩이 들어섰다. 빌딩이 들어서고 그 빌딩 안에 매점이 들어섰어. 그래가지고 이 매점에다가 또 뭐 해준 거야? 담배 팔도록 허용해 줬어. 얘를 뭐라 그러냐면 군내 소매인이라고 불러요. 응? 군내 소매인 지정해 줬다 그래. 그랬더니 기존에 요 빌딩 밖에 있는 일반 소매업자가 이렇게 바로 가까이에 있는 빌딩 내부에 또 담배 팔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기 침해하는 거다 하고 소송을 냈는데 이 일반 소매인하고 군내 소매인 사이에는 거리를 띄어서 허가를 내주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야. 법 규정이. 그럼 규정도 없고 뭐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취지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에는 기존의 일반 소매인이 군내 소매인과의 관계에서 갖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따라서 이거 신규 군내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라는 게 판결이야. 응? 그래서 그 신규 군내 소매인 지정에 대해서 기존의 일반 소매업자가 갖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일 뿐이고 이거는 법률상 이익을 보호되는 이익은 아니다 그랬어. 그럼 공부 요령은 군내 소매인이 뜨면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했어. 군내 소매인이 나오면 기존 일반 소매업자가 소송할 자격이 인정 안 됐다. 그 이유는 거리 제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그거 좀 유의해 두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설명했어. 116페이지 가면 15번에서 그 설명 또 한 거야. 지금은 여기서 같이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